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수업입니다. 부제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이 부제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영광 글로리아 파트를 함께 하려고 해요. 모든 이의 선망으로 타오르는 위엄이라고 또 소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우리 영광스럽다 하는 감정이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48가지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스피노자께서 그 옛날에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그 철학책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글로리아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살면서 얼마나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직면할까요? 문득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흔치 않겠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감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흔치 않은 만큼 감명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물음들이 문득 떠오르네요. 제가 사실 이 영광 파트를 직전에 읽은 것은 아니고 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힘없이 술술 익혀질지도 좀 버벅거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또 이제 한 일주일 12일 만에 이 영광이라는 파트를 앞에 두고 있으려니 문득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네, 좀 각설하고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라캉의 말대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 타인이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기서 해묵은 경제학 원리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희소성의 원리가 그것이다.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희소한 광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롱하게 반짝이는 미적인 가치도 한몫하지만 말이다. 만일 냇가의 조약돌처럼 지천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다면 아무리 오색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라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욕망하는 대상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남자가 미녀를 좋아하는 것도 혹은 여자가 미남을 좋아하는 것도 정확히 희소성의 원리를 따른다. 미녀가 지천에 널렸거나 미남을 흔하게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가치도 개울의 조약돌처럼 바닥을 칠 것이다. 이렇게 희소한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존경이나 선망의 대상이 된다. 5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는 여인의 도도한 얼굴을 보라. 희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있는 순간 그녀 자신도 희소한 여성이 되기 때문이다. 좌우지간 아무나 이런 고가의 목걸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이건 모든 분야에서 관철된 현상이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보다 대통령의 자리를 더 탐내는 것도 대통령은 딱 한 명뿐이기 때문이고,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목을 매는 것은 베스트셀러 1위가 너무나 희소한 타이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어부의 세계에서는 어떨까? 잡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물고기를 잡은 어부가 희소성을 거머쥐는 것이다. 한번 보기도 힘든 희소한 물고기를 잡는 순간 어부 그 자신도
희소한 존재가 될 테니까 말이다. 자, 이러면서 강 박사님은 또 이 영광이라는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소설 한 편을 끌어오죠. 그 소설은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물고기, 어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노인과 바다 쪽으로 가시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한때 존경받던 어부가 있다. 그의 놀라운 낚시 기술은 찬탄의 대상이었고, 당연히 자식들을 훌륭한 어부로 키우려는 부모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자신의 자식을 맡겼었다. 도제 방식이었군요. 그러니까 그의 곁에서 함께 낚시를 하면서 그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노쇠해서 그런지 이제 그는 바다에 나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항구를 나갈 때나 항구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던 항구 사람들이 사라진 지 오래다. 누구도 그가 언제 배를 타고 나갔는지 혹은 언제 돌아왔는지 관심도 없다. 설상가상 그를 마지막까지 따르던 소년도 그의 곁을 떠나고 만다. 바다에 나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이 늙은 어부에게서 무엇이 배울 것이 있어 자식을 맡기겠는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제 혼자서라도 이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대어를 잡아야 한다. 더 늦었다가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기회마저 그것마저 사라질 것이다. 어부는 자신이 점점 더 어부가 아니라 노인이 되어 간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영광이란 어떤 감정이기에 노인을 자신의 노쇠함을 무릅쓰고 험한 바다로 내몰게 되었던 것일까? 스피노자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는 약간은 비장한 어조로 영광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광은 우리가 타인이 칭찬할 거라고 상상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타인이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타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지금 나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런 찬란한 칭찬, 타인으로부터의 우러름 이런 거를 노리고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행동, 어렵다, 그죠? 알듯 말듯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앞서 읽었던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자신의 노쇠함을 무릅쓰고 험한 바다로 내몰게 되었던 그 감정, 언제나 젊은이처럼 그렇게 도전하시는, 도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도전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도전이 아닐 것 같아요. 늘 해오던 대로, 젊은 때부터 늘 해오시던 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저의 눈에는 그게 이제 노쇠함과 늙음, 나이듦, 이것을 무릅쓰고 신체적으로 많이 예전 같지 않음, 나이듦,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극복하고 험한 바다로 내몰게 이전과 동일한 그런 비즈니스의 환경, 그런 것으로 스스로 내모는 자신을, 그런 아버님, 어머님의 그 감정이 바로 영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몰랐어요. 저번에 책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이 노인과 바다,
영광 파트를 읽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새벽이라는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칭찬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영광이다. 물론 우리의 행동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영웅적이고 초인적인 것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희소한 행동이어야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의 행동은 타인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수 있다. 늙은 어부에게서 그것은 가장 거대한 고기를 잡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해밍웨이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던 걸작 노인과 바다는 영광의 뒤안길에서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 영광을 되찾고 싶었던 어느 늙은 어부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서글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뛰어난 어부라는 칭송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먹먹합니다. 마침내 멕시코만의 깊고 짙은 바다에 떨어지려는 낙조를 배경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느 늙은 어부의 고독한 사투가 시작된다. 마침내 그의 낚시대에는 그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거대한 청새치가 걸려들게 되었으니까. 자, 소설 속의 문장이에요. 제기랄, 고기놈이 저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는걸. 하지만 난 저놈을 꼭 죽이고 말 테야.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놈이라도 말이지. 그가 다시 말했다. 하긴 그건 옳지 않은 일이긴 해 하고 노인은 또 생각했다. 하지만 난 녀석에게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참고 견뎌낼 수 있는지 보여줘야겠어. 나는 그 아이한테 내가 별난 늙은이라고 말했지.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입증해 보일 때야. 노인이 말했다. 지금까지 그는 그런 입증을 수천 번이나 해보였지만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지금 또 다시 그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고 있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었고 그것을 입증할 때 그는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으아, 해밍웨이는 위대해요. 노인의 꿈은 아주 단순하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훌륭한 어부라고 믿고 있었던 소년에게 그의 믿음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라 별난 늙은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별나다는 것은 희소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거대한 고기를 포획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노인은 어부였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희소하는 것이 희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은 노인의 말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참고 견뎌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인한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얼마나 거대한 영광을 가져다 주려는 것인지 거대한 고기는 결코 자신을 쉽게 내주지 않고 노인이 느낄 영광의 높이를 더 높여 주었다. 그러니 청새치와의 사투는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지만 또한 희망이기도 했다. 고기는 매번 노인에게 한계를 주고 그것을 넘어서도록 만들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였군요. 자기의 온 인생을 입증하는 거였던 것 같네요. 예. 마침내 노인은 영광을 되찾게 된다. 그 거대한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했으니까. 그렇지만 잡은 고기는 너무나 커서 배 안에 들여놓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니 배 옆에 튼튼히 묶어둘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피를 흘리고 있는 고기를 멕시코만의 상어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영광을 안겨줄 고기를 상어로부터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사투가 시작된 것이다. 처절한 사투 끝에 항구로 돌아온 노인에게는 상처뿐인 영광만 남게 된다. 살은 모두 상어에게 뜯어먹힌 채 5.5m짜리 청새치의 잔해만 노인의 작은 배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정도만으로도 노인이 처음에 꿈꾸었던 소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단 한 명의 소년만큼은 노인이 얼마나 위대한 어부인지를 인정하고 찬탄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소년은 이제 부모의 말을 어겨서라도 노인과 함께 바다에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이젠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잡기로 해요. 어쩌면 노인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노쇠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지 과거 젊었을 때 이미 되찾을 수 없는 영광이었으니까 말이다. 노인이 바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찬탄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지했던 소년의 찬탄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 노인이 원했던 것은 이미 노인이 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빛나는 영광이었던 것이다. 아마 앞으로 자신과 함께 배를 타겠다는 소년의 말만으로 우리 늙은 어부는 충분히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아련하게 한다. 마지막 구절을 읽기 전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게는 이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찬탄을 받고 싶었던 그 한 사람 소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쩌면 바로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깨달아져요. 제가 그분들의 그 영광을 느끼는 그 감정을 더 많이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많이 들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함께 해드리는 시간을 내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예. 자,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길 위쪽의 판잣집에서 노인은 다시금 잠이 들어 있었다.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곁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은 노인을 다시 떠날 것이다. 지금 소년은 어느 늙은 어부의 마지막 영광을 보고 있는 셈이니까. 네, 그 작가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해밍웨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에서 보헤미안처럼 살았던 피츠제럴드, 포크너 등과 함께 미국의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작가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엽총으로 자살하기 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대표작인데 작가 스스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해밍웨이에게 이 노인과 바다가 마지막 영광이었군요. 그의 말 읽어보죠. 이 소설은 내가 평생 동안 작업해온 산문 작품입니다. 쉽고도 단순하게 읽힐 수 있고 길이가 짧은 것 같지만 가시적 세계와 인간 영혼 세계의 모든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출간 즉시 반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작가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노인은 몸뚱이가 뜯겨 성하지 않게 되어버린 고기를 이제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가 않았다. 고기가 습격을 받았을 때 마치 자신이 습격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죽였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 없구나. 차라리 이게 한낱 꿈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기는 잡은 적도 없고 지금 이 순간 침대에 신문지를 깔고 혼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으아.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정말 위대한 작가예요. 오늘 이 말을 두 번째 합니다. 네, 해밍웨이는 4번의 결혼과 화려한 연애 경력이 있는데 두 번째 아내와는 카리브 해가 보이는 항구 도시 키웨이스트에서 지냈고 특히 세 번째 아내 마서 갤혼과는 쿠바에서 전망 좋은 농장이라는 뜻의 핑카 비히아에서 20여 년을 살았다. 저 이 시절을 담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엽총으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이 둘의 관계를 그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뭐 증오와 사랑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관계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20여 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의 번뇌, 이 작가로서의 고뇌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죠. 해밍웨이는 낚시를 즐기는 낭만파인데 거대한 청새치와 서사시적 투쟁을 벌인 배경이 바로 이 드넓은 멕시코만이다. 이렇게 해밍웨이의 단상은 이국적인 풍경을 뒤로하고 해질녘 장엄한 바다를 바라보며 손에 든 낚싯대에서 펜끝으로 옮겨갔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보시면 그 멕시코만의 풍경이 잘 느껴집니다. 그의 정서를 잘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해밍웨이가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보다 이 노인과 바다를 영화로 한 작품인데 제가 작품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근데 그 영화는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인 그 영화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에게도 그 영화가 마지막 영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타이거 이런 영화였는데 제가 찾아서 뭐 후에라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광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찬탄하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근데 누구나 영광을 추구하고 거부할 사람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막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거부하고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의식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인생의 어느 시점 젊던 나이 들던 어떤 그 사람 인생에서는 굉장히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성숙하고 내공이 오르고 연륜이 쌓인 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식인 것 같고요. 어쨌든 1등이 되려는 것도 권력을 잡으려는 것도 섹시한 몸을 만들려는 것도 고급 아파트에 살려는 것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것도 명품 가방을 사려는 것도 멋진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것도 모두 이런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광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다른 사람에게 당할 멸시나 경멸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은 치욕에서 가장 멀리 있다는 느낌 때문에 안도하는 것이고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광의 정점에서 허무하게 굴러떨어져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제가 막 철학자한테 도전하고 있어요.
권력이나 자본이 항상 상벌의 논리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영광을 추구하고 치욕을 멀리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실 권력과 자본은 유년 시절부터 몸서리쳐지는 치욕의 경험을 선사해서 우리에게 치욕을 겪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심을 각인시켰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권력과 자본은 진정한 영광의 자리를 오직 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았다. 권력의 해묵은 공식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 소수는 반드시 다수를 깨알처럼 분리시키고 분열시켜야만 한다. 지배층이 항상 그런 거죠. 어쨌든 지나치게 이 피지배층이 뭉쳐서 들고 일어나면 큰일이니까요. 귀찮은 일이 벌어지니까요. 어쨌든 지나치게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꺼이 고독을 감내해야만 한다.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과 유대의 가치를 망각하고 타인을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유대와 사랑을 원하는가? 공존과 공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영광을 멀리하고 치욕을 기꺼이 감내할 일이다. 오호, 이것도 철학적인데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차원이 다른 그 세상이 펼쳐지겠네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미셸이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그 영광,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찬탄하는 것이 영광이라면 그런 것도 영광이겠지만 스스로가 주목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찬탄하는 것,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를 찬탄하는 그런 광경은 자아도취인가요? 어쨌든 그런 것 또한 스스로 영광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스스로에게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아주 존엄한 존재로 우뚝 서서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내딛는 그런 건 어떨까? 또 나는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또 감히 해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잠깐만요. 네, 로버트 레드포드의 영화 제목은 All is Lost였어요. 네, 그 영화 참 지루하다 싶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노인과 바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우리의 감정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추천드릴게요. 그 노인과 바다 생각하시면서 깊은 사색에 한번 빠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